9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으로 가게 되면,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로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연이자가 5%다. 10년간 매월 상한 조건입니다. 매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 분할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건 이제 원리금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2,400에다가 10년을 나누게 되면 240만 원씩이 연 상환해야 될 원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월로 봤을 때는 얼마예요? 2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그래서 원리금 변동은 이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원리금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40만 원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해에 어떻습니까? 2,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2,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0.05가 되니까 120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나누기 12로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은 30만 원을 첫 해 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시험이 10월 28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행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보금자리로는 장기거든요. 단기 5년짜리가 없다는 게 나왔었고요. 자, 10번은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었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로서 금융에 가질 수 있는 장점. 주의하실 게 여기서는 금융기관입니다. 사업주의 장점이 아니죠. 그러면 부의금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사업주의 대차조협회 차입금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장부의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의 이점이에요.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을 높여주죠. 금융기관이 아니라 차입자의 장점이다. 그럼 1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금융기관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기업금융에 비해서 위험합니다. 금융수수료들이 높죠. 그래서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는 금융기관은 또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죠. 그러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해당 개발사업의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업상의 검토를 하잖아. 집중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 어떻게 되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주야, 너 대차대표 갖고 와라. 부의금융이지만 네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또 네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 주렴.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끝냈단 말이에요. 응? 정보를 공유했잖아요. 그럼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여줄 수 있죠. 그 다음 개발사업주와 완전히 프로젝트 회사를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완전히 분리되죠. 그럼 서로 개발사업자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시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원금 변동에 대해서 이자와 원리금을 풀어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잡으세요. 자, 물론 뭐 우리가 그래프라는 자체가
그래프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히 310페이지 같은 경우가 그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310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원리금과 대출 잔액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원리금과 그리고 26번입니다. 초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원리금이라고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이 이제 130씩 균등한다 했잖아요. 10,000원을 뺄게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식을 그세요. 점증식이죠. 젊은 신혼부부들이 처음에는 적게 내죠. 점증식입니다. 60만 원만 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죠. 원금은 200 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얘가 많이 내고 얘가 많이 내고 그러니까 체증식이 적게 내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랑 틀려서 차입자는 원금 균등이 처음에 부담이 크지만 은행 입장에서 빨리 회수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 위험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반대인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 26번에 자, 얘가 그림 아니고 얘가 그림 2죠. 두 번째 그림은 잔액이에요. 잔금. 요게 잔금이라고 본다면 초기서부터 후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원금 균등은 일정 액씩 떨어지기 때문에 잔액도 이렇게 됩니다. 원금 균등은. 그 다음에 중간에 원리금이 있고요. 최정식이 있잖아요. 초기든 우리가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요. 남아있는 거는 최정식이 제일 많이 남죠. 최정식이 제일 많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남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건 최정식이 남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이자도 많고 총 납부액도 큽니다. 원리금 원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다. 나중에 이제 이건 안 풀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301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11번을 봐야죠. 자, 2번 점증은 초기에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비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점증은 초기에는 지불액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차주의 수입 증가에 따라서 지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의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죠. 그 젊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MO가 우리나라에 발행하는 게 CMO입니다. 다계층 채권이에요. 그래서 CMO도 MPTB에서 따왔기 때문에 혼합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상환은 증권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집니다. 그래서 얘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저당권을 이제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그 다계층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발행자는 저당권, 저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죠. 담보로 해서 다양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CMO의 조기상환 위험은 주권 소유자가 부담을 해요. 콜방어만 가능한 것 뿐이죠. 위험과 분산을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의 이자율과 다양한 여러 가지 채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MPTS 이체증권과 MBBY에 대한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이자가 서로 다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쪼개다 보니까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가 있고 유동이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거는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4번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정부가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MBS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이 MBS를 발행해서 2차 시장에서 1차로 자금을 주게 되면
자, 어때요? 1차에서 자금을 주게 되면 1차에서 보금자리론에서 차입자한테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 건설업자도 대출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지만 단기는 공급이 안 됩니다. 단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보다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4번 여러분 보시고요. 자, 15번 갑니다. 점증, 원금, 원리금의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이 있다. 다음 중 적합한 방식은 뭐냐? 차입자의 첫 해 월부금액이 가장 적은 대출 방식은 최증식이 되겠죠. 첫 해 월부금액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했을 때 가장 적게 남는 대출 상환은 원금이 되겠죠.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는요. 대출자는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4번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변동 저당 대부는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에서 차입자에 전가시켜요. 따라서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자는 4회 나누어서 받는 것이 변동금리가 이제 기말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고정된 것보다. 이자가 또 붙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에 이제 우리가 이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강의로 우리가 들어갔었죠. 자,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분금융보다 부채 쪽으로 가시라 그랬어요. 자, 부채는 이제 이 채자가 빌릴 채자입니다. 사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저당이라든지 담보. 근데 이제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ABS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자, ABS라는 자체는 어셋, 백, 원래는 담보부지권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출제위원이 처음에 자산 유동화지권을 내면서 계속 내요. 그럼 얘는 채자가 안 들어갔고 저당이나 담보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얘는 부채금융이라는 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쉽게 냈지만 지분과 관련이 없는 거는 부채거든요. 그럼 3번에 저당 담보 채권이 가져가기 때문에 참 우리 이거는 효자죠. 3번이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이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의 권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자가 있으면.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담보신탁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담보신탁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 위탁자가 자신의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신탁회사가 있겠죠. 수탁자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의해서 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하죠. 신탁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 우선 수익자에게 수탁 부동산의 담보가 가치가 유지되면서 보존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이제 수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이제 환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회사가 어떤 부동산을 이제 어떻습니까? 돌려받기 위해서 그 처분대금에 대해서 채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 변제 후 잔여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가 이제 담보신탁이라는 자체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자, 20번은 이제 우리가 틀린 것은 이제 영모 기준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연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이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자, 5번.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이제 MBB죠. MBB는 모기지 백 본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발행기간이죠. 대출금 조기 상환했다는 위험을 이제 우리가 투자가 아니라 발행기간이 부담합니다. 자, 22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는 것은 자, 금융기관은 최저 위험을 낮추려면 LTV와 DTI를 낮춰야 되죠.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변동으로 가야 되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1.0 이하가 되는 게 아니라 1.0 이상이 돼야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바꾸는 거. 그 상대편이 좋은 쪽으로 이제 바꿔서 바꾸는 것과 있고요. 자, 은행이 이제 뭐 약정을 맺을 때 처음에는 고정으로 갔다가 변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자, 향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럼 올릴 수 있죠. 통화당국에서 콜 금리를 인상한다. 올릴 수 있고요. 차입자의 시업 상태가 불안전하다. 올려야 됩니다.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 실적이 많다. 올려야 됩니다.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 소득 공제가 많아야 수요가 많거든요. 차입자가 많이 빌려요. 근데 정부가 대출 잔액 중 그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키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 금융자 하여금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금융기관을 꼬셔야죠. 그래서 대출 금리를 좀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하겠죠.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LTV와 DTI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24번은 정확하게 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건 이거 무조건 됩니다. LTV와 DTI는. LTV와 DTI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 규칙 문제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LTV라는 것은 우리가 자, 지금 308페이지 우리가 그 24번 하고 있죠. LTV 그대로 가시면 돼요. L을 V로 나눈다. 자, DTI는 D를 I로 나누죠. DTI는 D를 I로 나눈다. 자, 그럼 LTV라는 자체는 자, LTV 퍼센트를 찾고요. 그 다음에 평가 가액을 찾아요. 자, 그럼 우리가 LTV가 60%고요. 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액이 5억입니다. 5억. 그럼 3억을 대출해 주는데 3억보다는 우리가 큰 게 없네요. 풀어야죠. 뭐. DTI로 가자라는 거죠. 자, DTI는 이제 DTI가 40%입니다. 0.4. 그 다음에 인컴이 연소득이거든요. 연간 소득. 그럼 연간 소득이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이게 원리금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2,4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자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기타 1,200만 원의 부채 상환이 있다면 이게 이자 상환액인데요. 이걸 빼줘야 돼요. 그러면 1,200만 원을 빼주겠다는 것은 전체가 2,400이 되니까 여기서 까는 거죠. 1,200만 원이 됩니다. 빨리 저당상수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만 대출 금액이 나온다. 그럼 1200에다 저당상수가 딱 떨어지게 해서 0.11을 냈네요. 1억이다. 그러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뭐 25번은 예전에 또 기출 문제집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26번은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게 되면 DTI, LTV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그 나온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20페이지를 미리 좀 가보겠습니다. 43번은 이제 풀어보시고 42번이 이제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가 이제 요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320페이지 42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갑니다. 미리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로는 320. 자, 42번입니다. 똑같아요. LTV와 DTI 갑니다. 그럼 우리가 LTV부터 이제 볼게요. LTV가 빠르니까. LTV가 70%입니다. 0.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가액이 4억이에요. 그럼 2억 8천이 됩니다. 근데, 자, 기존 대출이 8천이 있다는 게 이제 여기서 핵심이죠. 아까 기존 대출이 없었죠. 그럼 우리가 2억까지 밖에 못 빌려요. 그럼 2억이거나 2억을 넘어서 하니까 2억 8천은 안 되겠죠. 그럼 DTI로 간다면 DTI가 50%입니다. 계속적으로 금리 제가 하는 걸 따라오셔야 돼요. 50%고 연소득이요 4천입니다. 4천만원. 자, 근데 여기는 아까는 기타 연간 이자 상한액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죠. 저당수를 빨리 갖고 와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리금 자체가 자 어떻습니까? 그 4천의 반은 2천이잖아요. 2천만원. 저당상수는 0.1 내릴 가능성이 크죠. 그럼 2억이 떨어지죠. 그럼 이 중에서 적금액이니까 2억을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8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 1억 2천이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이제 311페이지 가셔서 자,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풀어봤던 거는 원금 균등의 계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리금 균등으로 한번 가보자. 원리금 균등. 그래서 이제 311페이지 가시면 자,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자, 우리가 원리금 균등은 이제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고 여기다가 이자를 빼요. 그러면 우리가 월금을 구하라는 게 시험 문제죠. 자, 그럼 원리금 균등 상한은 자, 10억에서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곱하기 저당상수가 필요하죠. 저당상수가 좀 기네요. 0.094393을 곱하게 되면 자, 원리금이 2,831만 7,900원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자는요? 이자율이 10%네요. 아니요, 7%. 그럼 3억에다 7%니까 2,100만 원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빼게 되면요,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돼요? 31만 7,900원이 되겠죠.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요. 자, 28번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이제 넘기시면은 29번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28번을 보시면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냈어요. 그래서 1번 CD가 기준금리잖아요. 이게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상승을 합니다. 자,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고정이 변동보다 높다. 2번이 맞습니다. 대출담보금리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연립이 정상제라면 소득이 높아지면 더 늘리겠죠. 그럼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줄어든다가 아니라 늘어난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고정이면 안 바뀌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은행이 위험하죠. 실제 인플레보다 실제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은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이렇게 써야죠. 자,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위험하니까 그만큼 대출금리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그 29번까지만 풀게요.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10강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제 DTI와 LTV를 봤을 때, 아까 시험 문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봤을 때, DTI 자체가 원리금에 대한 거예요. 연소득이. 그러면 원리금에서 가장 처음에 높은 게 누굽니까? 원금이죠. 그 다음 대출 실행이 10년이 지나서 대출 비율이라는 것은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건 잔금 비율을 얘기를 해요. 가장 적게 남은 건 원금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원금균등. 그래서 원금균등 원리금 최증식에서 대부분 잔금이 가장 적게 남는 것은 원금균등이고요. 만기적 미상한 저당장은 가장 낮은 것은 원금균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10강은 다음에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